우리 시대 대한민국의 뜨거운 이슈와 쟁점에 대해 변호사들의 냉철한 분석과 토론이 펼쳐집니다. 법률 시사 토론 변호사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김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슈를 분석하고 또 쟁점에 대해 토론할 두 분의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호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익구 변호사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는 7월부터 우리 사회도 주 52시간 근무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내놓았는데요. 자, 이 변호사님. 네. 고용노동부에서 내놓은 52시간의 지침, 그 내용은 대략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그 7월부터 지금 이제 52시간 근무가 이제 네. 시행이 돼야 되는데, 그럼 52시간 근로에 그 포함되는 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이 뭔가,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일응의 어떤 기준을 이제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건데요. 이거 얘기를 보면 일단은 뭐 그 대기 시간, 예. 그다음에 접대 시간, 예. 뭐 출장 시간, 워크숍 이런 건 원칙적으로 일단은 근로 시간에 포함이 된다. 포함되고, 예. 네, 이제 이런 입장인데, 다만 이제 뭐 대기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휴게 시간과의 구별입니다. 예. 보통은 명목상 휴게 시간이라고 많이 주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경비원이라든지 예. 뭐 고시원, 총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루에 그 어떤 특정한 근로를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밖에서 봤을 때는 쉬고 있는 것처럼 예. 그런 보이는 시간들이 이제 휴게 시간인데, 이러한 휴게 시간도 원칙적으로는 근로 시간에 이제 포함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접대 시간이 있습니다. 접대, 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휴일에 이제 접대 골프 라운딩을 한다. 예. 그러면 이런 거는 원칙적으로는 근로 시간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예. 네, 이런 이제 입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출장 문제가 있는데, 출장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근로 시간에 포함이 된다. 예. 다만 그 이동 시간이 엄청나게 긴 뭐 해외 출장 같은 경우는 예. 사실은 원칙적으로 근로 시간에 포함은 되지만, 실제로 해외 예를 들어서 24시간을 만약에 비행기 타고 갔다. 그러면 24시간을 다 근로 시간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고용노동부가 이런 거는 노사 간에 서면 합의를 좀 해라. 예. 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고용노동부에서 예컨대 뭐 대기라든지 접대 시간, 대기 시간 또는 출장 시간, 워크숍 네. 여기에 대해서 좀 근로 시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대략의 기준을 지금 발표한 것이죠. 네. 자, 그럼 여기에 회식이 또 문제가 되는데 네. 우리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회식은 근로 시간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참 이제 근로자들 입장에서 힘든 게, 네.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자 이번 주 월요일 날 전원 회식 와라. 네. 이렇게 해서 이거 회식 안 오면 다 잘라버린다. 네. 이런 식으로 좀 회식에 참여를 강제했을 경우에도 회식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어떤 뭐 기본적인 노무 제공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회식에 어느 정도 강압적으로 참여를 하는 그러한 회식이라 하더라도 예. 기본적으로 근로 시간에는 포함될 수 없다. 좀 이렇게 좀 밝히고 있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회식은 근로시간 포함되지 않는다. 네. 그렇게 일단 보면 되겠고요. 근데 뭐 여하튼 회식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에 이런 우리 근로시간에 대한 기준뿐만 아니라 초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가산되는 수당이죠. 요 가이드라인도 같이 이제 발표가 됐죠. 최 변호사님. 자, 우리 가산수당 어떤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 가산 수당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연장 근로 예. 가산이고요.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통상 임금의 50%를 더해서 지급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산 수당입니다. 두 번째로 휴일 근로 가산인데요. 휴일 근무는 8시간 이내는 통상 임금의 50%를 예.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야간 근로 가산인데요. 예.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의 야간 근로는 역시 통상 임금의 50%를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18세 미만의 그 어린 근로자에게는 연장 근로 5시간을 포함해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시킬 수 없게 됩니다. 예. 또한 파견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청 업체, 즉 사용 사업주의 근로시간 단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게 되고요. 국가 등에 고용된 청원 경찰이나 사립학교 교원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어서 이번 근로시간 단축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근로시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기준과 그다음에 가산수당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이 기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주 52시간 내의 어떤 근로시간으로 정해놨는데 이걸 지키지 않는 경우, 위반한 경우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또 대표이사는 형사고발까지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 기준이 좀 구체성이 떨어지고 명확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반발이나 또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인가요, 최 변호사님? 예, 말씀하신 그 자체로 그 불명확하고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예. 접대를 예를 들면 그렇죠. 접대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용자의 지시나 사전 승인을 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 지시나 사전 승인이라는 것이 좀 모호한 측면이 있을 것이고 특히나 이 접대 활동의 양태나 그 어떤 그 이제 사업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른 그렇죠. 방식의 접대가 있을 텐데 일단 일괄적으로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뭐 기업 관계자들은 그 같은 부서원끼리 이제 접대 자리가 있는데 그 사용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가지고 어떤 사람은 승인을 받고 어떤 사람은 승인을 못 받았을 때 그렇죠. 그런 우연한 사정 때문에 이렇게 법적인 평가가 달라지는 것이 좀 적절하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실제로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지적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뭐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형사 고발 그리고 형사 처벌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사 처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재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서 그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보완되거나 또는 논란이 계속 되기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다시피 주 52시간 근무 시간을 놓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준을 지금 보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 보시다시피 똑같이 내가 불명확하기도 하고 또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하고 했으면 좋겠는지 혹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또 같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이 변호사님. 네, 일단은 그 첫 번째로 네. 그 가이드라인에 따른 그 준비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라는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올 7월 1일부터 당장 시행돼야 되는데 이번에 가이드라인이 불과 그 시행 3주 전에 발표가 돼 버렸거든요. 예. 근데 이제 두 번째 문제와 좀 관련이 되는 건데 뭐냐면은 그 세부 지침이라는 거는 좀 명확하게 좀 이제 사실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보면은 사실은 그냥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었는지 이거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서 원래 이야기하던 거고 원칙적인 얘기만 하고 그렇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뭐 출장 시간 같은 경우는 노사 합의에 의해서 해라. 예. 이렇게 하는데 노사 합의를 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당장 7월 1일부터 이런 출장 시간이라든지 뭐 접대 시간 같은 경우에 대해서 사실 일선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업무상 공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공백에 따른 사후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 사용자가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예. 그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는 선시행 후 보완이라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어서 좀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좀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시행이 불가피하다면 적어도 그 근로시간 그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의 경우에 좀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장에서의 혼란이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지침도 지금 굉장히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있을 것 같고 근본적으로 이번 근로시간 단축이 어떤 노사 합의로도 그 연장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죠. 좀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초과 근로에 대해서 좀 노사 합의를 많이 존중하는 것에 비해 좀 많이 그렇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그 사용자 측에서 여러 방면을 요구해 왔던 탄력적 시간 근로제, 뭐 선택적 시간 근로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은 이번에 지금 제시되지 않고 그렇죠. 그 이제 이달 말에 다시 한번 제시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턱없이 부족한 시간을 두고 지금 가이드라인 발표가 되는 바람에 또 그로 인해서 또 처벌받을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유예기간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두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도기간을 좀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법률 시사 토론 변호사들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법률시사 토론 변호사들 오늘 주제는 의료 소송입니다. 통상 우리가 의료 소송이라고 하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의사의 과오 또는 과실로 인해서 환자가 피해를 봤을 때 그때 환자가 의사를 대상으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통상 의료 소송을 하는 경우에 굉장히 까다로운 소송으로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사의 책임을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피해액을 산정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의료 소송 중에 최근에 이례적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의료 소송을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변호사님, 우리 의료 소송 최근에 이제 우리 의사의 과실에 대한 어떤 의료 소송의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 이 판결의 전제가 된 사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네, 이게 지금 그 대장 내시경을 받다가 예. 최종적으로 식물인간이 된 그런 사건입니다. 예. 2014년에 이제 발생해서 제가 듣기로 이게 3년간 소송을 끌어서 이제 이번에 1심 판결이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피해자가 이제 동네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 수술을 받다가 예. 이제 갑자기 그 이제 의사의 실수로 그 대장에 5cm 크기의 천공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천공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모르고 이제 그 수술을 시행했던 의사가 이제 수습을 해보려다가 잘 안 되니까 이제 병원장에게 예. 이제 시술을 맡겼고요. 병원장이 하다가도 안 되니까 상급 병원으로 전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상급 병원에서 이 환자가 왜 이렇게 됐나 다시 내시경을 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천공이 있는 게 발견이 됐고요. 예. 그래서 천공이 있으면 이걸 접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천공을 접합을 하다가 이 환자가 갑자기 심정지가 오게 됐고요. 예. 호흡도 이제 못하게 되니까 이제 기관 삽관을 해야 되는데 이 기관 삽관을 하다가 계속 실패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급 병원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심정지가 온 환자의 기관 삽관이 안 되다 보니까 뇌에 이제 산소 전달이 안 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환자는 이제 식물인간이 됐고 지금 이번에 이런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예. 그럼 이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이 해당되는 지금 병원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지금 소송한 것이다. 네. 보면 되겠죠. 예. 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의사 또는 의료진들의 과실이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재판부는 결론이죠. 어떤 판결을 결과적으로 내렸습니까? 네, 일단은 재판부는 예. 그 환자 가족들에게 그 3억 8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라. 예. 그다음에 환자가 혹시 뇌사 상태에서 깨어나거나 사망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예. 이제 혹시 사망하거나 뭐 깨어나거나 하여튼 이런 현재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매달 400만 원씩을 지급하라.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의료 소송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밝히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이례적으로 의사의 과실을 100% 인정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흔치 않은 판결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의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과실에 대한 책임을 100% 지도록 하였습니다. 예. 통상 우리가 의료 소송이라 할 때 위험하고 어려운 의료 행위의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감안하기 때문에 의사의 책임을 경감하는 책임 제한의 법리가 적용되는데요. 이러한 책임 제한의 법리 때문에 실제 재판에서는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의료진의 책임 비율을 뭐 30%에서 뭐 70% 또는 50% 안팎까지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인데 반해 이번 사건이 그런 의미에서 좀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통상 저희가 이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 과실상계를 하게 됩니다. 과실상계하게 되는데 이번의 경우 과실상계가 사실상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과실상계를 하지 않고 의료진의 과실에 100% 인정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판부에서는 그 환자가 기존에 대장 질환이라든가 어떤 지병이 없었다는 점에 좀 예. 주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의료진의 과실로 천공을 입게 되었고 그것이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또한 또 추가 검사 중에 쇼크를 일으키고 예. 그러니까 환자는 아무런 뭐 잘못이 없는데 오로지 의료진의 과오로만 이러한 식물인간이 된 것이죠. 그렇죠. 식물인간에 이르는 결과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의료진의 책임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사건에 우리 피해자 환자의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제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의사의 어떤 과실을 전체에 다 인정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번 판결이 이제 통상의 경우와 달리 의사의 책임을 100% 인정한 판결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아니나 다를까 대한의사협회죠. 의사협회는 지난 15일 이 판결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어떤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통상 이번 판결의 경우를 본다면은 이제 선한 행위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 행위의 특수성 이것과 그 다음에 또는 손해의 공평 분담이라는 취지의 어떤 의료사안 이런 특성인데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판결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울러서 아무리 의료의 전문가라 하더라도 의사라 하더라도 의료 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상 그동안의 의료 소송의 경우에 그 책임을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취지에서 서로 책임을 좀 나누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인해서 의사들에게 100% 책임을 묻기 시작한다면 어느 의사가 과연 그 위험을 부담하고 진료에 임하겠는가라는 그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저는 사실 이번에 그 의사협회에서 그 이번 판결에 대해서 내놓은 그 성명에 대해서 참으로 참 실망스럽다. 왜냐하면 사실 의사협회가 이런 개별 사건에 대해서 이런 이 판결이 부당하다라는 성명을 내면 이게 사실은 결국은 이런 식으로 100% 의료진한테 책임을 지운다면 어떤 의사가 부담을 무릅쓰고 치료를 하겠냐. 1차적으로 국민들에 대해서 약간의 겁박을 하는 듯한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 판결을 할 때 사실은 이 의료소송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 진료기록 감정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럼 진료기록 감정을 한 의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실은 의사의 어떤 과오를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서 밝힌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소속 단체인 의사협회에서 이게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의료소송에 대해서 그 객관적이어야 할 감정인인 의사들이 향후에 사실은 공정한 감정을 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저는 이런 개별 사건에 대한 의사협회 차원의 어떤 비판 성명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그 대법원 사법연감 등의 통계 수치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의료사고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3,778건 중에서 그 환자 측 원고가 되겠죠. 전부 승소한 경우가 그 단 이제 41건, 비율로는 1.1%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그 피고 측의 책임을 아까 책임 제한의 법리에 따라 제한해서 원고가 일부 승소한 사건이 비율상으로 한 29%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의료 소송이 지난 최근 통계치를 보면 한 30% 정도가 원고가 승소하는 사건, 이제 그 밖에 이제 조정으로 끝나거나 이런 사건들도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인 민사 소송에 비해서 좀 승소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법원에서는 이처럼 그 대한의사협회가 우려하는 바와 같은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 첫 번째 기저질환의 유무가 있는지, 두 번째로는 수술 자체 위험성이 있는지, 또 세 번째로는 예견 가능성 또는 회피 가능성이 있는지 등의 어떤 이제 이미 충분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그 의료진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좀 의협의 성명이 좀 현행 대법원 판례 기준을 알면서도 좀 이 사건에만 국한해서 좀 과한 성명을 발표한 것이 아닌가 해서. 어쨌든 두 분 다 지금 의사협회의 성명은 좀 과한 성명이고 좀 적절치 못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취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의료소송은 굉장히 힘든 소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고가 승소하기도 어려운데 마침 우리 통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30% 정도가 지금 승소를 하고 있고 일부 승소 포함해서 그렇게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의 경우 이례적으로 우리 100% 의료진에서 책임을 지도록 한 판결인데, 그래서 그런지 아마 이 이후에 아마 항소가 아마 의사 측에서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 1심의 판결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종래에 우리 판결의 어떤 그 흐름대로 또 의사의 책임이 좀 다소 제한이 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자, 항소가 만약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또는 책임 제한과 관련해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사실은 그 이번 1심 판결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그 병원과 그다음에 피고 의사의 그런 책임을 제한하지 않은 사실 이례적인 판결이 과연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약간은 의문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특히 이제 그 지금 최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환자에게 어떤 기저질환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피고 측에서 조금 더 입증을 명확히 한다든지 하면 항소심에서 사실관계가 혹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일정 부분 책임이 제한되는 어떤 판결의 변경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사실관계도 변경이 가능하고 또 어쨌든 아마 저희 항소심을 진행하다 보면 조금 뭐 판결의 내용이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고요. 네, 좀 조심스럽지만 그렇죠. 뭐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예, 좋습니다. 예, 최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예, 뭐 예측을 해보시라 한다면 확률적으로 원고가 전부 승소한 의료 소송이 1% 남짓의 통계이기 때문에 다소 다른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확률이 더 높아 보이긴 하지만 책임 제한의 법리라는 것이 무조건 책임을 제한하라는 취지의 법리는 아니고 살펴봐서 이제 책임을 제한할 수가 있으면 해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1심의 판단처럼 그 환자의 기저질환도 없고 수술 자체도 뭐 특별히 위험한 사건도 아니고 그다음에 오로지 의료진의 과실만으로 이러한 좀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다면 그러한 사실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면 항소심의 판단도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최 변호사님 항소심 판단도 1심처럼 동일하게 의료진의 100% 과실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1심 판결만 나왔는데 그 1심 판결이 종래의 어떤 판결의 어떤 흐름과 달리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의료진의 100% 책임을 인정한 판례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1심입니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항소심 또는 상고심까지 진행이 만약에 된다면 그때 판결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재판부에서도 그 사실관계 명확히 좀 따져보고 또한 어떤 공평 또는 형평성 이런 문제까지 모두 다 고려하여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법률시사토론 변호사들. 오늘 주제는 의료소송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이번에 나온 판결들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았는데요. 자, 그동안에 혹시 이제 우리가 의료과실과 관련된 어떤 소송 뭐 있었고 또는 사건들이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자, 두 분 뭐 어떤 것들이 좀 생각이 나는지 어떤 사건들이 생각이 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뭐 저도 당장 떠오르는 게 당연히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 사건이 떠오르는데 뭐 어떻습니까, 이 변호사님? 네, 그 사건 같은 경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사실은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지금 그 신생아실에서 그 사망한 사고지 않습니까? 따라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고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보면 좋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저도 그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 지금 아직 1심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또 좀 특이한 것은 의료진 측의 변호사들이 어떤 지금 이게 지금 형사 문제로 지금 그 기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형사 문제가 돼서 이제 처벌하기 좀 적절치 못하다 그래서 검사가 제기한 어떤 뭐 자료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한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일단은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 공판 준비기일에 그 변호인들이 이 검사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이 공소 사실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시행을 했던 그 역학 조사 결과입니다. 근데 이 역학 조사 결과에 대해서 변호인 입장에서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그 피고인 중에 한 분을 맡은 변호인은 이게 이 신생아들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그 폐혈증 증세가 발생한 그런 정황도 보인다. 따라서 이 검찰의 어떤 공소 사실에 그 기본 자료가 된 그 질병관리본부의 그 역학조사 보고서 이런 것들을 좀 다 제출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은 이 재판을 이렇게 진행할 수 없다. 이렇게 좀 강하게 반발을 해서 재판부에서 그럼 제출해봐라. 좀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되게 지금 현재 뭐 공판이 완전히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고 우선 공판 준비기일에서 지금 이런 공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재판부에서도 만약에 이것이 실제로 조사를 해보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기소에 전제가 되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뭐 공소장 변경하든지 아니면 공소를 계속 유지될지 여부도 판단을 검찰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좋습니다. 자, 우리 법원에서는 결국은 이 변호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지금 그런 결정을 말씀하신 데 결정 내렸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법원 입장에서는 어떤 네. 이유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인가요? 일단은 그 질병관리본부의 그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은 예. 그 영양제를 이제 이렇게 쪼개는 거 분주라고 하는데 예, 예. 그 영양제를 분주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서 그 영양제가 오염됐다라는 네, 예. 게 기본적인 이제 검찰의 공소 사실인데 이 변호인들의 입장은 뭐냐면은 지금 공소 사실은 영양제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그렇죠. 건데 영양제를 투여하기 전에 일부 환아 그 아이들에게서 폐혈증의 징후가 있었다. 예. 따라서 이러한 역학조사 결과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예. 결국은 이제 공소 사실에 대한 검사가 공소 제기한 그 사실에 있어서 인과관계네요, 그죠? 사망에 이르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렇죠. 지금 의문을 지금 제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네.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아이를 잃은 부모 입장에서 본다면은 또 한 번 더 상처를 입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모쪼록 좋은 해결 되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최 변호사님은 또 어떤 지금 뭐 의료 사고 또는 뭐 의료 과실 소송이 기억이 나십니까? 예, 저도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2013년 10월에 1.13kg의 미숙아로 태어난 A 양이라는 아이가 출생 직후에 좀 반복적인 무호흡 증상이라든가 산소 포화도 감소 등의 그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 의료진은 A 양의 오른쪽 상완, 그러니까 윗팔이죠. 동맥에 카테터라고 하는 이제 가느다란 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카테터를 삽입한 부위에서 그 피부와 오른쪽 손톱 끝이 그 이제 점차 새까맣게 변하게 되는데요. 약물 처방 이후에도 좀처럼 이제 호전되지 않고 계속 그 새까맣게 되는 현상이 진행되어서 결국 그 환부가 부패하는 궤절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오른쪽 팔꿈치 아래를 절단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A 양의 가족이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 사건에서 1심 판결에서는 의료진에 어떤 조치에 과실이 없다라고 해서 원고들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그러니까 결국 원고들이 환자들이 결국 패소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항소를 뭐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또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 그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아무래도 이제 A양 기본적인 어떤 기저 질환, 어떤 그런 무호흡증이나 산소 포화도 감소 같은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이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좀 판단하여 의료진의 과실이 좀 없다고 본 것에 반해 2심 재판부의 경우에는 그 부분은 인정하더라도 상완 동맥에 카테터를 삽입한다면 이 아이가 이제 뭐 거의 유아이기 때문에 혈류 차단의 위험성이 커진다. 그런 것을 본다면 아이의 상황을 봤을 때 좀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그러니까 검토해야 되는, 관찰해야 되는 어떤 주의 의무가 있는데 그런 주의 의무를 좀 이제 위반한 과실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예. 판단하여 그 이제 1심의 결론과 달리 결론을 내려서 그 원고 측에게 약 2억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예. 뭐 이 사건에서는 결국 1심과 또 달리 2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에 뭐 상고심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어쨌든 의료 사고를 둘러싼 우리 소송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의료 사고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있죠. 그것이 바로 신해철 씨 사망 사건인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의료 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그러니까 소위 의료 분쟁 조정법이라고 하는 것의 일부 개정안이 나오게 되었고, 이것을 우리가 신해철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전히 의료계에서는 이 신해철법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최 변호사님, 우리 신해철법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혹시 여기에 대한 비판도 있는 것 같은데 뭐 함께 의견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굉장히 법명이 그렇죠. 길어서 의료 분쟁 조정법 등으로 축약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이제 신해철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료 분쟁 조정법의 일부 개정된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법을 제정한 건 아니고 기존 법을 일부 개정한 것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도입된 뭐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 이제 의료 사고로 사망을 한다거나 1개월 이상 의식 불명, 소위 식물인간이라 부를 수 있겠죠. 그런 것이라거나 또는 장애 등급 1급 이상이 발생한 경우, 좀 이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어떤 피신청인은 그 의료진의 동의 없이 예. 자동으로 이런 중재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정도의 이제 조항을 도입하는데 의료계가 많은 반대가 있었고요. 하지만 또 그 반대 입장에서는 이제 왜 이렇게 중대한 결과만 도입을 하느냐, 또 그거보다는 대부분 중대한 뭐 사망이나 중상사만 하느냐. 그러니까 대부분의 의료 사고에는 이제 적용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 따르면 그래서 여전히 현행 제도에 따르면 그런 중대한 사고가 아닌 대부분의 사고는 역시나 그 피신청이 되는 그 의료기관의 동의가 있어야만 그런 분쟁 조정 절차에 회부된다는 점에서 또 일각의 다른 그 비판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신해철법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의료분쟁조정법의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만 이것만으로도 분명히 의료사고 또는 의료소송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우리가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소송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소송이다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걸 증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환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의료진의 어떤 뭐 의료 행위에 대해서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근데 또 소송의 어떤 우리 원칙에 본다면은 결국 책임을 주장하는 원고가 또 그런 피고의 어떤 과실을 다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증 책임 문제가 지금 사실은 또 대두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의료진 측, 의료소송의 경우에 의료진 측의 어떤 입증 책임을 좀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입증 책임을 기본적으로 좀 전환해서 의료진에서 본인이 책임 없었음을 증명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또 주장이 일각에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저는 사실은 뭐 기본적으로 예. 민사소송에서 입증 책임이라는 거는 원고에게 있는 것은 당연하고 다만 피고에게 이렇게 이제 전문적인 분야의 의료소송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고보다는 피고인 병원이나 의사들이 보다 전문가이고 또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입증 책임을 조금 어느 정도 전환하거나 또는 완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다. 네. 자, 그런 입증 책임 조금 다소 전환하거나 또 완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히 이제 의료소송 해보면 사실은 저도 처음에 이제 의료소송 할 때가 기억이 나는데 진료기록부를 떼어왔는데 이게 뭔지 사실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다.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변호사 입장에서도 그런데 일반 환자 입장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따라서 차라리 이 분야의 전문가인 의사들이 본인이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라. 라는 데까지도 나아가면 참 바람직하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 변호사 어떻습니까? 입증 책임의 어떤 문제, 전환이나 완화가 필요할까요? 이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는 것이 우리 민사소송의 대원칙이고 그 대원칙을 수정하는 것은 굉장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비전문가인 환자 측이 그 의료인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원고가 전부 승소하는 비율이 1% 남짓이라는 통계 수치가 그것을 또 여실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민사소송의 대원칙을 역시 수정하는 건 신중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현재 나오는 아이디어를 몇 가지만 전달드리면 의료소송 과정 중에 그 환자 측을 대신하여 어떤 정부나 유관 기관이 돕는 그런 소위 이제 그 제3자 소송 담당에 좀 해당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좀 환자를 보조하는 방안이라든가 그게 어렵다면 업무상 과실로 이제 환자를 다치게 한 의사 등의 의료진에 대한 좀 형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한 어떤 좀 간접적인 주장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거 역시 좀 실현 가능성은 현재로서도 미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최 변호사님. 어쨌든 뭐 그건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만 우리 민사소송의 대원칙을 훼손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의료소송 뭐 어렵습니다만 그 중에 특히나 입증하는 게 어렵죠. 환자의 입장에서 또 의사의 과실을 입증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또 이에 대해서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의사에게 이런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라고 한다면은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과실이 없도록 전부 다 이게 방어적, 소극적으로만 진료를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겠느냐.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지금 또 하는 주장이 또 일부 의료계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우리 유 변호사님.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입증 책임을 완화하거나 아니면 의사 쪽으로 전환시키면 의사들이 방어적으로 진료를 해서 오히려 국민에게 손해가 갈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것도 저는 사실 일종의 겁박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의사에게 만약에 입증 책임을 어느 정도 전환시키거나 완화한다면 의사 입장에선 제가 생각하기엔 그럴 것 같습니다. 진료를 할 때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면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됐을 때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과실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의사 입장에서는 보다 진료기록부 이 작성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의료소송을 해보면 그 진료기록부가 누락돼 있거나 작성 안 돼 있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경우에 지금처럼 원고한테 다 증명해라 라고 하면은 의사가 본인이 과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료기록부 작성을 안 해버리면 이것을 의사의 과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증명 책임을 전환시켜버리면 의사가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다면 그 진료기록부를 작성을 제대로 했을 거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진료기록부 작성을 누락을 했다면 본인이 과실 없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의사의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히려 이런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최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의료계 쪽에서의 어떤 이런 지적도 뭐 일응타당해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예, 최근에 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그 의사의 의료행위 중단할 권리라든가 진료 거부권을 신설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한 또 그 의료계의 또 다른 목소리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미 신해철법이라고 하여 그 조정 중재 자동 개시 제도가 일정 부분 도입되어 있는데 그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그 좀 의사의 과실 없음이 비교적 명백한 경우에도 좀 과다하고 불필요한 그런 조정제도 해부가 이루어져서 그 이제 그 병원 업계에서는 좀 그런 것을 또 대응하느라 상당한 에너지를 좀 소요하고 있다라는 또 업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료의 업무가 과중하게 되면 그것이 역시 또한 그 이제 환자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의료계의 지적이 역시 좀 감안할 필요는 있고, 만약에 조정 중재 제도를 확충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그런 것을 뭐 불필요한 너무 명백한 좀 악의적인 신고를 좀 이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거나, 또한 그 의료 소송에서의 증명 책임을 완화하거나 전환할 경우에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절한 그 소송 방법상의 균형을 맞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결국에는 그 의료기관이나 그 환자의 갈등의 그 핵심 요인은 좀 공정하게 좀 이 의료 사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좀 객관적인 의료 감정 평가 기관이 좀 부존재하거나 부재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이 부분으로 오히려 좀 문제의 해법을 마련하면 한 그 해결의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우리 두 분 말씀대로 우리 입증 책임의 문제가 결국은 계속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의 어떤 입증 책임 이 부분을 또 완화하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민사소송의 대원칙과도 또 배치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보다 조금 더 우리 입증 책임의 문제가 이렇게 더 크게 다뤄지지 않는 어떤 결국은 의료 사고에 있어서 조정이라든지 또는 분쟁, 그 중재죠, 중재와 같은 이런 ADR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이 좀 더 이 부분에서 발달 좀 되기를 좀 기대해보고, 또한 이런 어떤 제도적 어떤 장치들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같이 가져보겠습니다. 자, 법률 시사 토론 변호사들, 오늘 주제는 의료 소송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또 의료 소송 뭐 관련돼서 또 뭐 다양한 사건도 얘기해봤고, 또 아울러서 신해철법이라고 하는 그 법안 내용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서 또 입증 책임 문제까지도 조금 다루어보았습니다만, 어떤가요? 우리 두 분 뭐 법조인 입장에서 보시기에
현행 우리 의료 과실에 대한 분쟁 조정 법안들이 이제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나 또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 것인지 또 한번 두 분께 의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저는 사실은 우리 의료 소송이 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점은 사실은 의사 개인의 책임을 너무 추궁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서로에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좀 비극적인 그 사고였던 이대목동 사고 같은 경우도 예. 사실은 제가 이제 들었는데 거기에 근무하신 의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수십 년 동안 네. 그 업계에서 열심히 일을 해오셔서 되게 평판이 좋은 분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하루아침에 사실은 영양제를 분주해서 쓰는 거는 이제 그 의료계에서 오랜 동안 또 관행이기도 했고 어떠한 그런 관행하에 본인이 이제 시술을 한 것이 실제로 어떠한 이제 신생아의 사망이라는 악결과가 초래가 된 것을 그 어떤 책임을 온전히 의사에게만 지우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이에 대해서 그 일본 법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그 일본의 판결 데이터베이스를 봤는데 의료소송 관련해서 형사법 논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의료소송을 이제 민사 문제로 다 해결을 하기 때문에 의사들 입장에서도 굳이 자기의 어떤 시술 때문에 환자가 죽거나 뭐 큰 불구에 이르면 어차피 민사 책임은 그냥 시원하게 해주고 약간 이게 교통사고처럼 네. 큰 중과실만 아니면은 민사 책임을 그냥 지면 되고 그런 건 보통 다 보험과 제도나 이런 게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민사 문제로 가야 되는데 이걸 너무 형사 문제로 가버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민사 책임까지는 져도 괜찮은데 처벌까지 받게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떤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입증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병원 입장에서는 진료 기록부도 잘 안 주려고 하고 또 진료 기록을 막 없애기도 하고 막 이런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가급적 의료 소송을 가급적이면 민사 책임으로 돌려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제가 이제 질문하기를 우리 분쟁 조정과 관련된 법안들인데 그에 대한 개선점을 여쭤보았는데 우리 이 변호사님께서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제 의사들은 형사 책임보다는 민사 책임 중심으로 좀 이양해서 그렇게 그 전체적인 그 책임 문제를 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예. 의사의 어떤 면책과 관련된 그러한 것을 좀 법률에 좀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예. 생각입니다. 결국은 우리 이제 형평성의 문제 또는 손해 내지는 어떤 피해 공평 분담 문제로 다시 돌아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좋습니다. 최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우리 의료 과실에 대한 분쟁 조정에 관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는데 혹시 좀 더 덧붙일 말씀이 있다면 좀 해주시겠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의료 감정 평가의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감정 평가. 예, 의료 분쟁 사실은 의료 감정 평가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의외로 좀 쉽게 풀릴 수 있고 조정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현재 그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에서 이제 대한의사협회 그 감정 평가 제외하고도 이제 수탁 감정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수탁 감정 의뢰 가는 기관이 그 법원, 검찰, 경찰, 공공기관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향후에는 의료 사고를 당한 환자라든가 뭐 환자 관련 시민단체 또는 뭐 소비자 단체 등에게 문호를 열어서 좀 대한의사협회 감정 외에도 좀 이런 제3의 기관의 감정을 받을 수 있는 문호를 좀 열어주는 방법, 실제로 입법안까지도 좀 발의된 바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할 만하고요. 지난 5월에 또 그 의료분쟁조정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그 의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그 보건의료인이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어떤 그 의료 사고의 내용이라든가 사고 경위 등을 좀 이제 설명하는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도 예. 좀 마련되어 있는데 계속 이렇게 의료 분쟁과 관련하여 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고 분쟁을 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법률안들이 많이 제출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일부는 좀 입법화를 실제로 이어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최 변호사님은 어쨌든 의료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또 전제돼야 될 것이 아마 감정 평가의 문제일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 좀 해결된다면 상당 부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의료 소송을 주제로 해서 두 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또 말씀 나눠 보았는데 혹시나 이제 또 덧붙여서 하실 말씀과 더불어 마지막 한마디로 이제 오늘의 이슈를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정리해 주실지 두 분께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변호사님, 자 오늘의 한마디
이슈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소송과 관련된 이런 소송에서 사실 저는 인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다들? 일부러 그 환자를 어떤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할 의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료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이러한 책임을 어떤 의사 개인에게만 그런 떠안기는 것은 그런 어떤 손해의 공평 분담이라는 차원에서 사실은 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좀 국가적으로 이런 어떤 의료와 그다음에 환자의 개호와 관련된 이런 어떤 규율을 조금 더 엄격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의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책임을 지는 일은 앞으로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사가 개인적으로 책임지는 이런 부분을 우리 법제도로 좀 보완해서 맞습니다. 우리 이제 어떤 책임을 공평하게 좀 나눠서 부담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최 변호사님 마지막 한마디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그 중국의 근대화 운동을 이끌었던 순원이 실제로는 외과 의사라고 합니다. 예.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소위 치병, 그러니까 작은 의사는 병을 고치고 그 중의 치인, 중간 의사는 사람을 고치며 대의 치국, 큰 의사는 나라를 고친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 있는데요. 많은 또 의사 선생님께서 또 삶의 모토로 삼는 문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나라를 고치는 방법 좀 많이 고민해 주시고 환자분들의 좀 이런 억울한 사정도 헤아려 주시길 바람을 좀 마지막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 변호사님은 의사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주제인 의료소송을 중심으로 두 분 변호사님과 쟁점에 대해서 말씀 나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슈도 분석해 보았습니다. 두 분 변호사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고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 과학자, 외교관, 판검사, 변호사, 의사, 선생님 등등 어린 시절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들을 수 있는 다양한 대답들이었습니다. 유난히 장래 희망은 꽤 오래전부터 직업과 관련된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과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집안을 일으켜야 하고 더 나아가 국가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어떤 시대적 정신이 반영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계 경제 규모 12위인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장래 희망은 무엇일까요? 대다수 청년들은 장래 희망으로 공무원을 꼽을 뿐 다양한 직업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취업 대란, 청년 실업 때문일 것입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을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 수는 2,706만 4천 명, 지난해 5월에 비해 신규 취업자는 7만 2천 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10,000명이 줄었던 이후 8년 4개월 만에 최악의 증가폭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30만 명대였던 증가폭은 지난 2월부터 10만 명 선으로 맴돌더니 10만 명 훨씬 아래로 추락했고 넉 달 연속 2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건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또한 고용률은 61.3%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고 합니다. 실업자는 112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 6천 명 늘었고 실업률은 4.0%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5월 기준으로 2000년 4.1%를 기록한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15세에서 29세의 청년 실업률은 10.5%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실업자 수는 112만 1,000명으로 5개월 연속 100만 명대를 기록 중입니다. 실업 대란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가 실업자 100만 명을 실업 대란의 마지노선으로 간주해왔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프랑스와 스페인의 실업률은 둘 다 8%였습니다. 2년 후 프랑스는 2%포인트 증가했지만 스페인은 19%로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같은 금융위기를 맞았지만
이렇게 충격이 달랐던 이유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차이에 있었다고 합니다. 스페인이 프랑스 정도로 고용을 유연화했다면 실업률은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독일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에 단행한 노동시장 개혁 덕분에 프랑스보다 금융위기로 인한 실업 문제가 작았고 회복도 훨씬 빨리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스페인은 인구와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조금 작지만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한국과 스페인은 중소기업이 많지만 노동 집약적이고 경쟁력이 낮으며 비정규직 비중이 높습니다. 경제 위기가 닥치면 버틸 힘이 약해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의 질을 내세우며 비자발적 비정규직조차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노동시장을 더욱 경직화하였습니다. 또한 법정 근로시간 감축으로 근로자들의 소득도 감소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노동 집약적인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그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부의 고용 확대 정책이 아무리 그럴싸하다 하더라도 기업이 근로자를 더 많이 고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정책들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정부는 고용 및 경제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이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률시사 토론 변호사들,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우리 시대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이슈와 함께 냉철한 이성의 소유자 변호사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